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3위인국, 속미인국도 사실 조금 굉장히 어려운 내용에 속하는 내용 작품이긴 하죠. 그런데 사실 진짜 이 2학기 국어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지금부터 하는 중세국어 부분입니다. 알겠죠? 물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현재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이후부터 거의 교과서에 실리는 중세국어 내용이라고 해봤자 세종, 어제, 훈민정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근데 그 이전부터는 사실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까지 다 공부를 했었거든요. 2009년 교육과정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들을 물론 등급이 나뉘기는 하는데 학교에서 좀 난이도 있게 나온다 싶은 학교들은 대부분이 고대국어, 근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를 그냥 다 수업을 해버려요. 선생님이 프린트를 가지고 수업을 하든 뭘로 수업을 하든 수업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작품을 좀 구별할 수 있는 실제로 예전에 숙명연구에 정말 얼토당토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한 번도 못 본 그냥 지문 하나 떨렁 내놓고 이 지문이 몇 세기 지문인가 추측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토대는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아마 병정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중세 근대 정도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그 정도 눈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바로 국어의 계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우리 한국어는 일반적으로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알겠죠? 자, 한국어를 그럼 알타이 어족이라고 보는 근거가 있죠. 그죠? 알타이 어족은 바로 뭐냐면 일반적으로 투르크어, 몽고, 그 다음에 만주 퉁구스어 얘네가 포함이 됩니다. 왜 우리 뭐 역사나 아니면 사회 시간 이런 데 보면은 알타이 산맥, 우랄 알타이 산맥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죠. 그죠? 바로 그 알타이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산맥 주변에서 형성된 그 말의 근원은 알타이 어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국어도 거기에 속한다고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좀 올려놓고 보면은 자, 한국어를 알타이 어족이라고 보는 근거는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첫 번째는 자, 모음 체계에서는 장음과 단음이 의문론적으로 대립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즉, 쉽게 말하면 바로 뭐다? 소리의 길이가 그렇죠? 낱말의 의미를 구분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국어는 뭡니까? 모음의 장단을 통해 가지고 눈과 눈, 그쵸? 선생님이 그때 우리가 음운에 대해서 공부할 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소리의 길이는 모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장음은 모음이 길게 소리 나는 거라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모음의 장단을 통해서 의미가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바로 모음 조화가 나타납니다. 요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자, 모음 조화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음 조화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모음이 같은 성질을 가진 것끼리 어울려 쓰는 걸 모음 조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현대 국어는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국어에도 아직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죠? 대표적으로 의성어, 의태어 같은 경우는 양성모음을 쓰면은 비교적 밝고 가벼운 느낌이 들어. 알겠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찬방, 찬방 이러면은 어때 느낌이? 좀 가볍죠. 그렇죠. 좀 가볍고 이런 느낌이지. 애들 장난치는 듯한 네. 느낌이지. 그치? 근데 음성모음을 써서 첨벙, 첨벙 하면은 좀 깊은데요. 좀. 그치, 뭔가 좀 무겁고 크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양성모음을 쓰는 음성 상징어들 같은 경우는 약간 밝고 가볍고 경쾌한 느낌이 드는 반면에 음성 상징어를 쓰는 음성모음을 쓰는 음성 상징어 같은 경우는 약간 크고 무겁고 좀 어두운 느낌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용언의 어간의 끝에 모음이 아나 오인 경우는 뭡니까? 아서, 어서 같은 어미가 아서가 붙고 어미로, 그쵸? 나머지 모음은 어서가 붙는 이런 형태. 알겠죠? 이것도 일종의 모음 조화의 흔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 바로 교차어적인 성격을 가진다. 즉,
다른 말에 붙어 쓰는 말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말은 대표적으로 어미, 그쵸? 그 다음에 조사, 접사, 이런 것들이 다른 말에 붙어서만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도 그 알타이 어족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특징, 바로 수식어는 반드시 피수식어 앞에 놓이죠. 그렇지? 영어는 뭡니까? 그 관계대명사 이런 거 쓰면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게 가능해. 그죠? 네. 근데 우리 국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뭐다? 서술어는 반드시 문장의 제일 끝에 위치한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알타이 어족의 특징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국어에 다 있는 특징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국어를 기본적으로는 알타이 어족에서 파생된 말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국어는 그러면 어떻게 발전을 해왔느냐? 자, 먼저 이제 알타이 산맥 쪽에서 발생한 알타이 어족이 이쪽에 이제 뭡니까? 민족의 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두 개로 나뉩니다. 바로 북방 부여와 남방 한어로 나뉘어요. 알겠죠?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우리나라 최초에 고조선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라고 치면은 위쪽은 부여가 거의 이만큼까지 위치하고 있었고, 그치? 남쪽은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해서 뭡니까? 삼한, 그치? 아, 제가 역사 좀 없네. 그쵸? 마한, 진안, 변환에서 삼한이 위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여를 중심으로 쓰는 북방 부여와 삼한 지역을 중심으로 쓰는 남방 한어로 이제 나누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북방 부여는 나중에 그대로 고구려로 계승이 됩니다. 부여의 자리에 만들어진 나라가 고구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방 한어는 이제 백제어와 신라어로 나뉘게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우리나라 최초로 통일을 한 나라가 어디였어? 신라. 그렇죠. 그래서 통일 신라어 같은 경우는 하나 적어 놓읍시다. 자, 첫 번째로, 자, 최초로 삼국의 언어가 통일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역사 좀 한다 했으니까 질문합시다. 신라시대의 수도는? 경주. 그치. 그러니까 언어의 중심지는 바로 남부지방, 바로 경주를 중심으로 뭡니까? 우리나라의 언어가 통일을 하게 돼요. 경주만이 표준어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때 당시는. 항상 모든 나라는 그 수도의 말을 표준어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신라시대까지를 우리는 고대 국어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중세 국어는 바로 고려의 건국부터 임진왜란 전까지를 우리는 중세 국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고려어는 그렇죠. 얘는 언어의 중심지가 중북부, 고려의 수도는 개성. 그쵸, 바로 개성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 조선의 수도는 서울. 그치, 한양이잖아. 그치? 네. 그래서 조선은 뭐다? 언어 중심지가 중부, 바로 한양이죠. 이동을 해요. 근데 실제로 개성과 한양은 거리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납니다. 알겠죠? 우리 뭡니까? 남한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통일전망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통일전망대, 임진각 있는 그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보이는 도시가 바로 개성공단이라고 얘기하잖아. 거기가 개성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고려의 언어와 조선의 언어는 지리상으로 중심지가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차이가 없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려와 조선어를 함께 묶어가지고 우리는 중세국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그런데 중세국어도 다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중세시대에 언어학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언어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요? 네. 아, 한글 창제. 그치. 바로 조선 초 한글 창제를 기준으로. 알겠습니까? 네.
바로 이 앞부분을 전기 중세국어. 그리고 한글 창제부터 임진왜란까지를 후기 중세국어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기 중세국어까지는 우리의 문자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문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 중세국어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고등학교까지 과정에서는. 알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그 우리의 문자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 후기 중세국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단원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뭐,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근대국어로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 때 1933년에 그 뭡니까 주시경 선생님이 최초로 이제 조선어학회라고 하는 걸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어학회가 이제 우리 민족의 언어적으로도 큰 위상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게 최초로 이제 문법이라고 하는 걸 정리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전에는 문법이 없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좀 쓰는 사람들마다 중구난방으로 쓰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조선어학회가 만들어지면서 최초로 우리 이제 그 우리말 문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이후부터를 우리는 현대국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고대국어 간단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보면 자, 알타이 어종에서 파생된 언어가 북방계 원시 부여어와 남방계 원시 한어로 분화되는 시기부터 고려 건국 전까지인 9세기까지의 언어를 우리는 고대국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바로 그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고대국어는 이제 우리가 글을 표기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요거는 근데 솔직히 좀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도 조금 있기는 한데 병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방심할 수 없으니 요거 내용은 간단하게만 살펴봅시다. 자, 우리 고대는 우리의 언어가 있었어요. 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자 표기를 하게 됩니다. 차죠? 네, 차가 바로 빌릴 차자입니다. 우리 돈 빌리면 쓰는 종이를 차용증 하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차자가 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를 어떻게? 빌려요. 그치. 어느 나라의 글자를? 중국. 그쵸. 바로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빌려와서 우리말을 표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약 2에서 3세기경 한자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좀 뛰어난 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비록 우리의 글자가 없어서 남의 글자를 빌려와서 표기를 하긴 했지만 이거를 고지고대로 쓰지 않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실상에 맞춰가지고 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단계로는 한자의 또는 뜻을 빌려와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빌려오는 것을 우리는 음차 혹은 음독이라고 하고 뜻을 빌려오는 것을 훈차 혹은 훈독 혹은 석독이라고 하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사용을 해요. 자, 기록을 한번 보면은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데 소나 혹은 금천, 백성군 사산있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죠? 해석을 하면 소나 혹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금천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백성군 사산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근데 소나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휠 소자에 어찌나를 썼어. 그치? 근데 금천을 보면은 쇠금자에 내천자야. 뭔가 뜻이 있는데요. 바로 소에서 이 붙이면 쇠가 되는 거고 나에서 이를 붙이면 내가 되는 거잖아. 그치? 네. 발음이 거의 어때? 얘의 음과 얘의 뜻이 발음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소리만 빌려서 이 사람의 이름을 소리로 읽으면은 소나라는 이름이고 뜻으로 읽으면은 금천이라는 이름이다. 쇠네라는 이름이다. 이런 식으로 음으로 불렀을 때와 뜻으로 불렀을 때를 나누어 가지고 두 가지 방식으로 표기를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음차, 훈차의 개념만 알면 아마 될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어차피 시험 범위 들어가면은 만약에 이 부분은 근데 안 들어갈 가능성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병점보다도 좀 높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간단하게 넘어가고 만약에라도 들어가게 되면 그때 더 자세하게 해줄 겁니다. 알겠죠?
자, 지명을 표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동군, 본길동군, 경덕왕 계명금인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영동군, 지금의 이름이 영동군인데 얘는 본래 길동군이라는 이름으로 쓰였다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경덕왕이 이것을 바꿨고 지금까지 그 이름이 쓰이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근데 얘도 역시 훈차와 음차를 보게 되면은 영동군의 영자가 길영자야. 알겠지? 그 다음에 길동군의 이름이 길하다 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뜻과 여기에 소리가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는 음차, 얘는 훈차라고 본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냥 이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렵긴 한데 좀 재밌어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제 서기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알겠죠? 자, 이거는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비석에 새겨져 있어서 이름을 서기체라고 합니다. 알겠죠? 얘는 중국의 한자를 그대로 써. 대신에 순서만 우리말 어순으로 바꿨었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인명이나 지명 같은 고유명사만 음차와 훈차로 표기했다면 얘는 한자의 뜻을 그대로 사용하되 대신에 어순만 우리의 말로 사용한다. 중국의 어순은 우리말과 달라요. 중국은 오히려 영어랑 비슷하거든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부사어 이런 것들이 와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국어는 주어 다음에 목적어, 부사어 같은 게 오고 마지막에 동사가 오잖아요. 서술어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를 우리식으로 바꾸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보면은 서기서에 보면 만약, 약, 이차, 일사, 일타실, 하늘천, 크다대, 죄, 어따듯, 맹세하다서 해가지고 해석은 만약, 이르면, 그쵸? 하늘, 큰, 죄, 얻는 것을 맹세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순서를 그대로 우리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말처럼 순서대로 썼다는 거죠. 근데도 해석한대. 그쪽. 그래서 해석을 하면 만약 이를 어기면 하늘로부터 큰 죄를 얻게 됨을 맹세한다. 이런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반면에 구결은 자, 어순은 한자 어순이야. 얘는 오히려 거꾸로 돌아갔죠. 그렇죠? 한자의 어순을 썼어. 근데 대신에 한 문장들 사이에 한자의 음을 빌려서 조사나 어미 같은 거를 표기했어요. 저희도 휴지는 쉼표 같은 거 알겠죠? 왜 우리 시조 읽을 때 보면은 자, 춘향전에 보면은 요런 시조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이도령이 지은 변사또의 생애잔치라서 지은 작품이죠. 바로 금준, 미주, 천인혈, 옥반가효, 만성고. 원래는 이제 치엄절구시기 때문에 7글자씩 4줄로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알겠죠? 네. 근데 이걸 읽을 때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읽냐면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이렇게 읽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때 중간에 들어가는 는, 이요, 는, 라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한자의 소리만 빌려와가지고 일부러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 같은 걸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띄었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우리말 조사를 집어넣어가지고 조사나 어미를 집어넣어서 문장을 좀 원활하게 끊어있도록 이렇게 만든 게 바로 구결입니다. 알겠죠? 이건 개념만 알아두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고대 국어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바로 이 이두 향찰 부분이에요. 이두는 알아요. 소리를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야? 한글 거든. 아니에요. 자, 이두와 향찰은 개념은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두는 주로 이제 국가 공문서에 쓰였고 이두에서 조금 더 발전한 게 향찰이거든요. 근데 그 발전 정도로 치면 향찰이 더 발전된 형태이긴 한데 향찰은 향가가 사라지면서 같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두는 공문서에 쓰이다 보니까 이건 오히려 조선시대까지 쓰입니다. 알겠죠? 실제로 세종대왕님이 그 훈민정음을 창제했을 때 그 지편전 학자 중에 최만리라고 하는 사람이 반대 상소문을 씁니다. 알겠죠? 그 반대 상소문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에겐 이미 이두라는 문자가 있는데 이두는 한자를 바탕으로 하는 거라
그 서생들이 이제 한문을 게을리하지 않게 만드는데 왜 굳이 그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서 오랑캐가 되기를 자처하십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두가 조선시대까지도 이미 쓰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이두는 바로 뭐냐면 이게 지금까지는 집대성한 방식이야. 고대 국어들을. 알겠죠? 그래서 얘는 자, 바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와서 우리말 문장을 우리말의 어순으로, 알겠지? 구별하고 다르게 어순도 이거는 우리말 어순을 썼어. 알겠지? 그리고 조사나 어미 같은 문법적 요소까지 표기에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뭡니까? 그 한가 작품 중에 사구체 한가 작품 중에 서동요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이거 원효대사 아니 원효대사 아니죠. 아니 그 서동이 이제 그 뭡니까? 그 백제 무왕인데 신라의 그 뭡니까? 공주랑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지. 네. 마케는 아이라 해서 서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이거든요. 해석을 보면 선화공주 님은이야. 알겠지? 한자로 보면 착할 선, 되다화, 귀인공, 님주, 님주 숭따은이란 말이야. 알겠지? 근데 여기 선화공주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유명사를 표기했고 그 중에서도 인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음차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선화공주 따지가 그렇죠. 음차 소리를 줄인 거죠. 음차. 네. 왜? 이거는 고유명사니까. 알겠지? 네. 근데 님은 현대에도 쓰는 말이잖아. 그렇지? 그죠? 이건 일종의 높임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인 뜻이 있으니까 군차 뜻을 빌려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게 사실 요거죠. 바로 해석을 보면 선화공주 님은이잖아. 그렇지? 얘는 바로 보조사 은을 이렇게 표현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는 조사, 즉 문법적 요소이기 때문에 한자에 뭘 빌려왔다? 그쵸. 그러니까 음차를 하게 됐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조사나 문법까지도 표기에 반영해서 진짜 우리말 문장을 완전히 종합적으로 표기할 수 있게 만든 게 이두와 형찰이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세 국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은 사실 여기서부터입니다. 알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돼요. 알겠죠? 자, 시기는 고려 건국 후부터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까지를 우리는 중세 국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발전은 고려 시대에 여전히 한자를 차용한 방식을 통해 기록해 왔지만 조선 초 한글 창제 이후부터 우리의 문자로 많은 자료들이 기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려 시대부터 한글 창제 이전까지를 전기 중세 국어, 한글 창제 이후부터 임진왜란까지를 후기 중세 국어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고려의 수도가 개성이고 조선의 수도가 한양으로 거리상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두 지역의 언어는 비슷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언어를 묶어가지고 이제 중세국어로 표기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중세국어의 표기 방식은 지배층인 양반은 한자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고, 피지배층 그리고 여성을 중심으로서 한글이 이제 많이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자, 한글파 표기법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음소적 원리, 즉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음절적 원리에 따르면 음절의 경계를 표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세국어일수록 소리대로 표기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면은 거의 대부분의 음운의 변동, 특히 연음법칙 같은 거는 표기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곧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읍, 오, 지읒으로 표시하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에 조사 이가 붙으면 고지,
조사 안이 붙으면 고잔 이렇게 표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네. 이 전 하나 찍은 거 있잖아요. 아래야. 아래야. 저게 항상 받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아로 읽으면 제일 편해요. 물론 이제 으로 읽을 때도 있고 아로 읽을 때도 있기는 한데 그냥 아로 그냥 대충 읽어보면 현대말로 무슨 뜻인지 대충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조와 방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자, 성조는 뭐냐? 자, 음절을 발음할 때 그 음절의 높낮이를 우리는 성조라고 합니다. 중국어입니다. 그쵸? 현대국어는 성조가 없어졌어요. 네. 이게 이제 중세국어까지 쓰이다가 근대로 넘어오면서 성조가 사라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중세시대 때까지는 성조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중국어는 아직도 성조가 있잖아. 일성, 이성 해가지고 낮았다, 올라왔다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낮았다, 높았다가, 높았다, 낮았다가, 이제 하잖아. 그치? 시끄럽죠. 그치? 그러니까 성조가 있으면 좀 시끄럽게 들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성조를 표시하기 위해서 찍은 게 방점입니다. 알겠습니까? 방점은 바로 뭐다? 성조를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어서 표시한 거를 방점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럼 성조는 어디를 봐야 된다? 글자의? 왼쪽. 그치. 왼쪽에 있는 점을 봐야 돼요. 뒤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앞쪽에 있는 점을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방점에 따라서 나누면 평성. 얘는 점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낮은 소리. 알겠죠? 거성. 얘는 점이 한 개입니다. 얘는 높은 소리. 알겠죠? 그 다음에 상성. 얘는 점이 두 개예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는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알겠지? 그리고 이 상성이 바로 현대의 장음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누운하고 길게 소리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기사현상을 누운하고 길게 하는데 중세에는 누운 이렇게 발음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입성은 점과 무관합니다. 점이 없어도 되고 하나여도 되고 둘이어도 돼요. 알겠죠? 근데 입성은 바로 뭐냐면 종성을 봐야 돼요. 받침을. 알겠지? 그래서 종성에 기읍, 디귿, 비읍, 시읒이 오는 경우에는 소리가 빠르게 닫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받침이 얘네가 오면 길게 소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학하지 그냥 학 하지 않잖아. 그렇지? 학하고 이런 받침이 오면 다 짧게 나. 닷히다. 그렇지? 입. 그쵸? 이런 것도 옷 이런 것들 그치? 전부 다 짧게 소리 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가 오게 되면은 소리가 빠르게 닫힌다라고 해서 이건 입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국민정음 그 창제 서문에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왼쪽에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낮은 소리. 얘는 있어요. 그렇죠. 있으니까 높은 소리인데 시옷 받침이니까 짧은 소리. 그렇죠? 얘는 리을 받침. 아니 두 개잖아. 두 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싸는 없어요. 그렇죠. 낮은 소리. 미는 있어요. 높은 소리. 그럼 어떻게? 나라 말, 싸미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네. 저희가 중세는 이런 식으로 읽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좀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아마 병점은 요 내용 무조건 나올 겁니다. 절은 구호. 네, 뭐 쳐놓읍시다. 음이 짧아요? 네. 절. 자, 원래 우리가 아까 입성의 받침이 뭐라 그랬어요? 입성의 받침이 원래. 기역, 디귿, 비읍, 시읒. 그치. 기읍, 디귿, 비읍, 시읒이 오는 경우에는 입성이라서 짧게 소리 난다고 했어. 그치. 그런데 종성이 리을로 끝나는 낱말과 그 다음 이어지는 낱말을 구분하기 위해서 종성 리을 뒤에 여린 이엇을 넣어서 입성임을 표시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국민정음 서문에 보면은 마침내 실어 표지 못 할
놈이 이렇게 쓰였거든요. 알겠죠? 이때 당시는 참고로 띄어쓰기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띄어쓰기가 없는 시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 뭡니까? 못하는 사람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못할하고 놈이가 지금 서로 단어가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 단어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리을 옆에 여린 히읗, 요게 여린 히읗이거든요. 요 여린 히읗을 집어넣은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 여린 히읗이 들어가면은 리을 받침이지만 입성으로 짧게 소리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못할 놈이가 아니라 못할 놈이 이렇게 짧게 끊어서 발음해야 된다. 요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소리를 끊어내는 부호다라고 해서 절음 부호라고 하기도 하고, 알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요거를 비슷한 개념으로 된소리 대기 부호라고 하기도 합니다. 된소리? 네. 왜냐면 이게 리을이 짧게 끊어지니까 뒤에 이어지는 말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된소리 대기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설명했잖아요. 그때 음운의 변동할 때 된소리 대기 기억나죠? 네. 거기서 보면 맨 마지막에 뭡니까? 그 마지막에 끝에서 앞에 보면은 관형격 어미 리을, 그치? 을 뒤에 이어지는 예사 소리는 연이어 발음할 때 된소리로 발음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할 것을이라고 쓰더라도 발음할 때는 할 것을 이렇게 발음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 된소리 대기 부호라는 겁니다. 얘가 그거를 부호로 표시했다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두 개의 개념을 갖고 절음 부호로 보는 게 더 맞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절음 부호 같은 경우는 리을 옆에 여린 히읗을 집어넣어서 입성을 표시했다. 그리고 이걸 표시한 이유는 앞뒤 낱말이 서로 다르다는 음절의 낱말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함이다. 요거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실제 본문에서 절음 부호가 쓰이는 부분은 선생님이 나중에 다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건 사실 다 외워주면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성조도 역시 16세기 오면서 혼란해지다가 근대로 오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학생들이 정말 싫어하는 거죠. 바로 동국정운식 표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동국정운식 표기법은 정말 별거 아닌데 실제로 교과 과정에서는 중요하게 나와요. 별거 아닌데요? 네. 사실 동국정운식 표기법이 쓰인 거는 100년이 안 돼요. 15세기에 쓰이다가 16세기 초에 사라져요. 알겠습니까? 근데도 이제 우리가 배우는 작품이 이제 훈민정음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국어나 이런 것도 좀 배우다 보니까 동국정운식 표기법은 좀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을 해요. 알겠죠? 자, 동국정운식 표기법은, 자, 한자는 어느 나라의 글자야? 중국이요. 그러면 한자의 원래 발음은 중국식 발음을 따르는 게 맞아? 우리식 발음을 따르는 게 맞아? 중국식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이상 한자음, 즉 중국식 한자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고안한 게 동국정운식 표기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한자의 오른쪽에 한글로 발음을 표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란 말씀이 중기계 달할 때 중국과 달라 하거든요. 그렇죠? 이때 어떻게 표기하냐면 한문 중 쓴 다음에 중, 그 다음에 나라 국자 쓴 다음에 귀 이렇게 귀기예요? 그러면은 중국 딩국인. 딩기계 달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는 우리식 발음이다 아니다. 우리식 발음이 아니죠. 그치. 중국식 발음을 표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 동국정운식 표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모의고사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가 나왔었냐면 옛날에는 사실 시옷하고 지읒도 두 종류가 있었어. 알겠지? 시옷이 이런 시옷이 있고 요런 시옷이 있습니다. 그 어느 쪽으로 다리가 더 뻗었는지. 그치. 지읒도 역시 이런 지읒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지읒이 있어요. 세상에.
알겠습니까? 예전에 근데 모의고사는 예전에 나왔던 문제였고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똑같은 COC라도 발음을 다르게 했었다. 그걸 표기했었다라는 그 정도 묻는 걸로 나왔었는데 병정부나 이런 것들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용해서 내용 문제를 낼 수도 있기는 해요. 알겠죠? 얘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말에는 뭡니까? 반치음의 개념이 없어요. 치음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치조음이지 치음이 없어요. 우리는 이빨에 혀가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보면 번데기 발음을 우리나라 사람 잘 못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쓰 해가지고 이빨과 이빨 사이 혀를 집어넣다가 쓰 발음하는 게 이게 치음이거든요. 알겠죠? 근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치음이 위쪽 이빨에 닿는 치음이 있고 아래쪽 이빨에 닿는 치음이 있어. 그러니까 시읒 같은 경우도 쓰 하거나 쓰 하거나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이해하기 싫어서 설명하는 거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빨이 위에 닿는 거 아래에 닿는 거 지금도 역시 이빨이 위에 닿는 거 아래에 닿는 거를 구분했다는 거야. 그 정도로 중국식 발음을 표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는 진심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한글 창제를 반대했던 수많은 양반들이 내세웠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우리 뭡니까? 중국어를 가지고 공부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쉬운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안 하게 만드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세종대왕이 했던 주펼쳤던 주장이 뭐냐면 한글은 한자를 배우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약간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한자 발음을 보다 좀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시읒이나 지읒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의 발음이 아닌 거야.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동국정운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됐기 때문에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는 현실 한자음이 우리식 한자 발음이잖아. 그치? 그래서 현실 한자음과 차이가 너무 커서 짧은 시간 동안만 사용되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16세기부터 소멸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 동국정운식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상 한자음을 표기한 거죠. 중국식 한자 발음을 표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다음 거죠. 동국정운식 표기는 무조건 삼성을 갖추어서 표기합니다. 무조건. 초성, 중성, 종성을 무조건 갖추어 표기해요.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만약에 받침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표기해요? 할 수 있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음이 두 개가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아예. 어? 한자 몰라? 저 뭐예요? 이게 강자입니다. 아. 우리 강물 할 때 그 강자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강은 받침에 이음이 있어 없어? 강 있어요. 그치? 그러면 중세의 동국정운식으로 표기하면 얘를 어떻게 표기하냐면 이렇게 옛 이음, 과수원 표시 같은 옛 이음을 사용해서 강을 표시해요.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 요거는 무슨 글자입니까? 집가자죠. 집가, 그치? 얘는 받침이 있어 없어? 집가 없어. 가, 그치? 가족할 때 그 가야, 그치? 받침이 없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표기하냐면 어떻게요? 요렇게 표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냥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이음은 음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 쳐줘요? 그렇죠. 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초성의 이음처럼 음가가 없다고 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위에 꼭다리가 있는 옛 이음 같은 경우는 음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가가 있고 없고를 이음을 통해서 구분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세종어제 국민정음도 제목을 보면은 국민정음 이렇게 표기 되어 있거든요. 처음 보는 데는 전부 다 생종엉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응은 음가가 없는 이응이기 때문에 발음을 하지 않고 그래서 세종어제라고 읽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동국정운식 표기에 따르면 무조건 이렇게 삼성을 갖춰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자, 그 다음 또 동국정식 표기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순경음이라고 하는 걸 사용했어요. 네. 순경음은 바로 뭐냐면 입술 소리가 뭡니까? 두 입술 소리. 네. 입술 소리. 뭐가 자음이? 입술 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이 뭡니까? 미음. 어? 큰일 났다. 큰일이구만. 바로 비읍, 쌍비읍, 피읍, 미음. 미음. 브, 뿌, 프, 무. 미음 있잖아요. 미음. 아까 이음이라고 했잖아. 미음이라는데요. 아, 그래? 어쨌든. 바로 입술 소리. 즉, 비읍, 쌍비읍, 피읍, 미음. 그쵸? 요거 아래에 이음을 연소한 겁니다. 아래에 쓰는 거.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가지고 형태가 요런 형태가 됐어.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순경음 비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순경음 비읍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지? 근데 순경음 비읍 같은 경우는 바로 고유어와 한자어에 모두 사용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순경음 쌍비읍, 순경음 피읍, 순경음 미음, 그렇죠? 네. 얘네는 오로지 한자어 표기에만 사용됩니다. 동국정식 표기에만 사용이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태생 자체가 동국정식 표기 때문에 생겨난 거잖아. 순경음 비읍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경음도 옆으로 화살표가 씁시다. 역시 16세기부터 소실이 됩니다. 15세기에만 쓰이다가 16세기부터 사라지게 돼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동국정식 표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용고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용고래가 뭐냐면 리을음으로 끝나는 한자음에는 종성에 반드시 여린 히읗을 붙였어요. 뭐가 있죠? 우리가 갈등 이런 거 할 때 갈등. 무슨 갈자죠? 칡갈자. 이게 얽혔다. 그치. 등나무 등자.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쓰거든요. 칡이랑 등나무가 이렇게. 자, 된소리 대기 우리 저번 시간에도 했었지만 기억나죠? 그쵸? 된소리 대기 중에 하나가 뭐였어? 한자음 리을 받침 뒤에 이어지는 디귿, 시읒,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네. 그죠? 바로 어떻게 보면 그걸 표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절음부호가 있었잖아. 네. 그럼 절음부호랑 이용고래는 어떻게 구분할까? 리을의 여부에 따라서. 아니죠. 리을에 여린 히읗 붙이는 건 똑같은데, 둘 다? 발음. 근데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요? 한자에 쓰였으면 이용고래, 고유어에 쓰였으면 절음부호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꿀팁이죠. 그쵸? 한자는. 그렇죠. 한자음에는 이용고래가 쓰이는 거고 고유어에는 뭡니까? 절음부호가 쓰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이해가 돼요? 저는 모르고. 그래서 이용고래는 한자음에만, 절음부호는 고유어에만 쓰이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표기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중세와 근대에 사용된 표기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가 이어적기. 그렇지? 네. 자, 이어적기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바로 음운의 변동을 인정하기 때문에 표기에 그대로 발현한다. 즉, 소리대로 표기하는 방식이 이어적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말씀에 그 주격조사 이가 붙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발음 나는 대로 이걸 발음하면 말씀이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말쌈이 이렇게 쓰는 거죠. 소리 나는 대로. 아, 저 겉이라도 역시 겉이라 연음을 그대로 표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밥이라고 하는 단어와 명사와 여기에 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었어. 그치? 그러면 얘가 발음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발음나? 바비. 그치? 밥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얘를 이어 적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표기한다? 바비. 그치? 소리 나는 대로 밥이 이렇게 표기하는 거죠. 인형 아니야. 그쵸? 근데 이제 이 이어 적기는 15세기부터 사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끊어적기라는 게 있어요. 끊어적기는 의문의 변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원형대로 표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얘는 어법에 맞게 표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치? 그러면 밥이는 끊어적기를 하면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 밥이. 그치? 끊어적기를 하면 지금 현대랑 많이 비슷하죠. 그쵸? 네. 그래서 끊어적기를 하면 밥이 이렇게 쓰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 끊어적기는 16세기부터 사용이 됩니다. 1700년대 맞죠? 그쵸? 아니죠. 16세기는 1500년대죠. 미쳤나봐. 1500년대. 그치? 15세기는 1400년대. 그치? 헐, 세상에. 오케이?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적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알겠죠? 거듭적기는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합쳐졌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까? 얘는 바로 뭐냐면 의문의 변동을 인정하면서도 원형도 중복으로 밝혀서 표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받침도 쓰고 연음도 같이 쓰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밥이를 거듭적기로 하면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중복으로 표기하는 건가? 그치? 네. 그러면 밥비. 그치? 와, 이뭔 요렇게 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거듭적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개념만 이해하면 되게 간단하죠? 네. 네. 그치? 그치? 별거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만 알면 돼.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아, 이거만 알아도. 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어적기가 뭔지, 끊어적기가 뭔지, 거듭적기가 뭔지, 몇 세기부터 사용됐는지 요거까지만 알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듭적기는 바로 뭐다? 여기 나와 있지만 근대 국어부터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우리말 문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주시경 선생님이 1933년에 조선어학회를 만들고 나서 우리 문법이 정립이 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15세기부터 이어적기는 쭉 써왔고 거기에 16세기부터 끊어적기가 이제 간간히 같이 쓰였고 그 다음에 근대부터 거듭적기도 같이 쓰였다. 그러면 근대에는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16세기의 글은 뭡니까?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같이 나오고 15세기 글은 무조건 이어적기밖에 안 나오고 알겠죠? 그러면 하나라도 끊어적기가 나오면 얘는 16세기 이후 글이 되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그치. 언제 적었는지. 그렇지. 하나라도 거듭적기가 나오면 얘는 근대 이후 글이 되는 거죠. 저거만 좀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이어적기 끊어주기. 됐습니까? 그러니까 근대에는 모든 게 다 세 개가 다 혼용됐고 16세기에는 두 개만 15세기에는 하나만 쓰였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얘가 몇 세기 글인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몸 좋아. 아까 잠깐 그냥 맛보기만 했던 거죠. 그렇죠? 네. 자, 요거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진짜 별거 아닌데 진짜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특히나 내신보다도 모의고사에서 진짜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모의고사가 보면은 보통 모의고사의 중세국어 문제 혹시 뭐 풀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풀어봤겠지. 보통 풀어보면 무엇에 대해서 묻냐면 주로 조사나 어미의 쓰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의 조사와 어미 문장을 주고 그거를 중세국어식으로 표기한 걸 같이 주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느냐, 어미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느냐 요걸 많이 물어요. 알겠죠? 근데 조사와 어미는 무조건 모음조화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모음조화는 기본적으로 모음의 성질에 따라서 같은 성질의 모음끼리 어울려 사용하는 걸 모음조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모음의 성질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양성, 밝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음량의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되는 게 밝은 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양이 좋은 거고 음이 나쁜 거라는 생각은 가지면 안 돼요. 알겠지? 음양 오행에 따라서는 밝음과 어둠은 서로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밝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밝음이 있기 때문에 어둠도 있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이 교실에 그림자가 없으면 어떨까? 너무 밝은 거 아니야?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구분을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림자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구분을 못해요. 근데 빛의 반사가 아니, 빛이 반사가 안 되죠. 그림자가 없으면.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반대로 여기 빛이 없으면 역시 마찬가지 아무것도 못 보는 건 똑같아요. 그쵸, 객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음과 양은 서로 보완관계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양성모음에 해당하는 거는 자, 중학교 때 그 한글 창제 원리 배운 적 있지, 그치? 모음의 기본자는 아래아, 이 세 개란 말이야, 그치? 아래아가 뭘 본떠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아래아가 네. 하늘? 그치. 그죠? 은은? 그러니까 땅. 이는? 사람. 그쵸. 그러니까 양성, 밝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을 나타내는 아래아가 양성인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사람의 오른쪽이 양성일까, 왼쪽이 양성일까? 오른쪽이 양성. 네, 밝음이라고 합니다. 이죠.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편견을 원래 가지면 안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한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런 그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왼손잡이를 장애인 취급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왜 어른들 중에 보면 양손잡이들 있거든요. 얼마나 양성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원래는 왼손잡이로 태어났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그러면 왼손을 쓰면 장애인으로 보인다고 해서 강제로 오른손을 연습하게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두 손으로 다 쓰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런 그 개념이 나은 선입관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음양오행의 원래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알겠죠? 근데 어쨌든 사람의 오른쪽을 우리가 오른이라고 하는 옳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오른쪽을 밝음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거든요. 오른쪽. 그렇지. 그래서 아와 야가 양성이 되죠. 그럼 땅의 위가 밝아, 아래가 밝아. 위가 밝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와 요가 양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음성은 반대라고 생각하죠. 하늘의 반대인 땅이 음성이죠. 네. 사람의 오른쪽의 반대인 왼쪽이 음성, 어여. 그렇죠? 땅의 위의 반대인 아래쪽, 우유가 음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유일하게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존재. 양과 사이의 존재이기 때문에 중성모음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데. 네. 자, 요거를 보면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중세는 오히려 조사 체계가 현대보다 더 복잡했어요. 알겠죠? 우리 현대는 보조사로 아까 얘기했듯이 는 요것만 보잖아, 그치? 근데 중세는 모음조화를 포함시켜가지고 난, 는 요렇게 네 종류가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얘네는 앞에 모음을 뭐로? 양성일 때 얘네를 양성모음으로 쓰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음성일 때 음성모음으로 얘네를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저 아래하는 아직 적응이 안 돼요. 그냥 점 찍으면 되지.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점 하나 딱 이렇게 찍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모음조화로 인해서 사실 조사나 어미 같은 게 다 구분이 되거든요, 중세는.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 이 모음조화는 거의 절대적인 내용이라고 봐요.
알겠어요? 요거에 대한 지식만 딱 제대로 박혀 있잖아요. 모음 구분 바로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뭡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그치? 그럼 여기에 조사 은을 붙인다고 해봐. 은을 붙인다고 해봐. 그럼 뭘 붙여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은. 은 중에서도 아래야 은. 네 아래야. 그치. 얘는 같은 양성인 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조사, 모음, 어미 같은 구분은 기본적인 바탕이 모음조화이기 때문에 요거 제대로 알아두면은 솔직하게 모의고사 문제 푸는 게 현대국어 지식을 바탕으로 풀어도 충분히 다 풀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오늘 아마 주격조사까지 안 끝날 것 같아요. 자, 르 불규칙도 현대는 르로 끝나는 말은 어간의 끝이 르로 끝나는 건 불규칙 활용을 하거든요. 네. 자, 예를 들어서 푸르다. 푸른. 그치. 여기에 어가 붙으면은 뭐가 됩니까? 푸르. 그치. 얘는 푸르러가 돼요. 없던 리을이 갑자기 생깁니다. 그쵸? 네. 근데 다르다. 여기에 아가 붙으면 뭐가 됩니까? 달라. 그치. 얘는 또 달라가 돼요. 이 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용언 중에서 르로 끝나는 말들은 불규칙 활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중세에는 규칙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알겠습니까? 자, 15세기에는 리을, 이응 활용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이름이 리을, 이응인지 알아요? 리얼. 왜 리을인지 알아요? 몰라요. 요것만 알면은 이거 바로 이해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는 아니구나. 요것만 이해되면 진짜 쉬워요. 알겠습니까? 자, 방금 얘기했듯이 다르다라는 말에 아가 붙잖아요. 그쵸? 얘가 리을, 이응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요. 리을 이응이. 그치. 리을, 이응을 썼기 때문에 리을, 이응 활용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16세기에는 리을 활용형을 썼대요. 눌러. 이거 요거를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달라. 그치. 16세기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리을이기 때문에 달라. 이렇게 돼요. 그럼 풀러 같은 거는 어떻게? 풀러. 이렇게 돼야지. 15세기에는 풀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근대에는 리을 활용형을 썼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달나. 그치. 이 뭔? 바로 이해가 되지? 네. 너무 쉽죠? 요렇게 이해하니까 정말 쉽지, 그치? 그럼 달나, 리은 활용형이에요. 그럼 풀어는 풀너, 지금 근대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별거 없죠? 네. 그렇죠? 요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학생들이 괜히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쉽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간의 끝이 르로 끝나는 게 중세에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활용했고 그 활용 형태도 시기마다 달랐다. 그럼 요것도 역시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와 함께 해가지고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해가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조사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져요. 자, 보도록 합시다. 근데 조사도 한 방에 이해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네.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정말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알겠죠? 보통 이런 거 안 가르쳐주는데 다른 학원은. 자, 봅시다. 주격조사. 현대 우리 국어에서 주격조사가 뭐야? 뭐가 해야 되죠? 현대 주격조사 뭐가 있어? 이. 또 히. 가. 가. 이가가 주격조사잖아요. 애 안 돼. 애는 부사격조사고. 네. 물론 간혹 가다가 애가 부사어인데도 주어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그거는 그 특이한 상황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국어에서 주격조사로 인정하는 거는 이가밖에 없어요.
은는도 아니에요. 은는은 고조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안 쳐줘요? 네. 왜냐면 은는은 격에 상관없이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다면 여기서 너는 주어 뒤에 붙었잖아. 근데 내가 밥은 먹었다면 목적어 뒤에도 붙잖아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은는은 보조사예요. 알겠죠? 자, 근데 우리 국어의 현대에는 이가가 2개가 있는데 중세에는 오히려 3개가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저 기묘한 형태도 이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요거는 자음 모음의 이 형태. 네. 그치? 얘는 모음 이 형태. 얘는 영형태. 아, 영형. 그치? 우리 공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학에. 공집합. 네. 자, 보면 봅시다. 자, 이 형태, 자음 모음의 이 형태를 쓰는 건 뭐냐? 낱말이 언제?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즉, 주격조사 앞에 받침이 있으면은 자음 모음의 이 형태를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말상, 미음 받침이 있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자음 모음의 이 형태를 쓴 거야. 그래서 말상이죠. 근데 15세기에는 이어적기를 썼기 때문에 말상이가 된 거야. 말상이라고 해서 이만 붙은 게 아니라는 거야. 원래는 자음 모음의 이 형태인데 이어적기를 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게 한자어랑 같이 쓰이면 그 형태가 완전히 드러나죠. 바로 백성이라고 하는 한자어에 주격조사 이가 붙었을 때 백성이 자음 모음의 이 형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모음이를 쓰는 경우는 뭐냐면 낱말이, 그치, 낱말이 받침 없이 모음, 이, 에, 예, 왜, 위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이외, 이거 말고. 그치? 그러면 얘네로 끝나면은 영형태를 쓰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하니까 복잡하지? 아, 안 쓰는 거네요, 공집합이. 네, 공집합은 생략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좀 돼요. 근데 이해는 되지만 복잡하잖아. 그쵸. 정말 쉽게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알겠습니까? 네. 자, 이 형태가 모음이야. 알겠지? 얘는 형태상으로 합쳐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형태를 쓸 수 있는 경우는. 알겠습니까? 네. 자, 아래야 옆에다가 이를 쓰는 거 본 적 있죠? 그치? 그러니까 아래야는 이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쓰는 겁니다. 네. 알겠죠? 근데 모음 이는 옆에 이가 이렇게 붙으면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형태가 못 붙는 거예요. 아, 많이 돼야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생략하는 겁니다. 붙일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애도 역시 마찬가지. 이미 이렇게 애가 있는데 여기에 이를 붙일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도 영형태를 쓰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아가 쓰였어. 되죠. 그치? 형태상 이를 붙이면 애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 형태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얘네가 막혀 있으면은 영형태, 뚫려 있으면은 이 형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형태상 이가 붙을 수 있을 경우에만 이 형태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훨씬 쉽죠, 그러니까. 네.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뭡니까? 불휘. 여기에는 주격조사 못 써야겠어. 이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써요. 영형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쵸? 그 다음에 또 뭘 예를 들까? 아까 얘기했던 사람. 사람은 이거는 받침이 있지. 네. 이거 말고 뭘 할까? 이것도 받침이 있는데 어떤 게 좋을까? 공자. 그쵸? 자, 돼요. 그치? 그래서 공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정말 쉽죠? 외울 필요 없죠? 네. 요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론이고 알겠지? 네. 나중에 어쨌든 본문 가지고 할 때 또 한 번 더 설명하고 필기도 많이 해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그래도 우리가 이론을 머리에 넣고 본문을 보는 거랑 바로 본문을 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론을 넣는 상태고 주격조사까지 오늘 이제 진도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한 것 중에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요거는 이번째 교재, 과제. 똑같이 역시 마찬가지 뭡니까? 앞에 시랑 이런 거 분석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문항은 오늘 배웠던 송민국, 삼인국 문제가 한 100문제 정도 돼요. 알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했었던 한글 맞춤법 문제도 선생님이 50문제 정도 넣어놨습니다. 아니, 어쨌든 이거는 계속 반복하고 한글 맞춤법은 더군다나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될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진짜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도 계속해서 좀 풀어보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오늘 한 것 중에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네. 그러면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오늘 했던 거 좀 복습하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합시다.